예, 안녕하세요. 세뇌 탈출 66회입니다. 제가 잠시 미국에 바람을 좀 쐬고 왔는데, 사실은 바람을 쐴 게 아니라 급한 일이 생겨가지고, 미국에 체제한 시간이 24시간 몇 개 안 돼요. 그러니까 이 성수기에 비행기 값만 왔다 갔다 쓰고, 이게 무슨 인생이 이런지. 나가 있는 통에 노회찬 의원이 죽었네요. 이게 좀 이런 말 하면 욕먹을지 몰라도, 안타까운 일입니다. 왜 안타깝다라고 얘기하는지 제가 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노회찬은 굉장히 복합적인 인물이에요. 이게 그러니까 일단 이 뇌가 좀 있는 사람이라고요. 그러니까 노회찬 같은 사람이 뭐 여러 의혹이 많죠. 일단 공식적으로 자살했다 그러니까 타살인지 자살인지 아무튼 죽었다는 얘기는 이 뇌세포가 자꾸 줄어들어간다는 소리예요. 저쪽 진영이. 별로 좋은 일은 아닙니다. 노회찬이 보면 2006년에요. 종북이란 말을 가장 먼저 쓴 인물이에요. 이 인간이. 안 믿어지시죠? 2006년에 노무현 정부 때 청와대가 덮은 초거대 간첩단 사건이 있었어요. 1심의 사건인데, 이거를 수사를 하다가 김승규 원장, 당시 국정원장이 날아갔죠. 이 김승규 원장이 원래 노무현 사람이 아니고 그냥 강직한 분이에요. 그래서 국정원장 하기 전에 법무장관을 했는데, 법무장관 하면서 이 국가보안법 철폐를 막아냈다고요. 그리고 나서 이제 법무장관 그만두고 놀고 있는데, 노무현 대통령이 좀 그런 게 있어요. 그러니까 인재라고 생각이 되면 김병준 요번에 자유한국당 비대위원장이 그 말했듯이 노무현 정부에는 좌파와 우파가 공존하고 있었다, 이런 말을 했죠. 김병준 위원장이. 이 전형적인 우파 인물입니다. 김승규 원장님이. 이제 이쪽에서는 김승규 원장이 아니었으면 국가보안법 날라갔고 1심에는 아예 이름도 안 나왔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좀 아는 사람들은. 1심에서 그래서 중간에 이게 수사하다가 중도에 날아가고 1심의 간첩단 사건이 축소됐죠. 그때 이제 1심회라는 사실은 사상 최대의 간첩단 사건이었을 거예요. 제대로 수사했으면. 그 간첩단 사건에 이제 민노당 인물들이 많이 거론이 돼요. 당시 민노당의 여기 보시면 사무부총장, 당시 민노당의 중앙위원, 당시 민노당의 사무총장, 당시 민노당의 대외협력차장, 당시 민노당의 이런 사람들이에요. 시당위원장 이런 사람들이 막 거론이 된다고요. 그 당시에. 이게 축소된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때 이제 심상정이나 노회찬 이런 사람들이 민노당이 종북으로 가면 안 된다, 이런 사람들을 전부 당적을 파내고 당에서 쫓아내야 된다, 이렇게 주장을 했었어요. 그러면서 민노당의 반종북 성향 사람들이 와장창 제거를 당하죠. 그 중에 이제 첫 번째 제거 대상이 민노당 초대 정책실장인가 그런 거 했던 서울대 운동권 출신의 주대환 씨죠. 나중에 통진당 해산을 할 때 결정적인 증언을 한 사람 중에 하나죠. 가끔 이 메이저 언론사에 인터뷰가 나가거나 요즘도 글을 쓰거나 하는 분입니다. 그때 이 종북을 공격한 공격수예요, 노무현이. 노회찬이. 그런데 노회찬이 2010년 천안함 때쯤 되면 색깔이 많이 바뀌어요. 그래서 이게 극언을 하죠. 그때 노회찬이 천안함 때 한 극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정부가 내놓는 이게 북한 소행이라는 증거들, 무슨 산화 알루미늄 쪼가리라든지 이런 일본 파란 일본 매직으로 쓴 무슨 부품이라든지 이런 거를 두고서 노회찬이 뭐라고 극언을 하냐면, 이런 거를 증거라고 내놓는 거는 마치 길거리에 있는 나무 돌멩이나 주워가지고 이걸 구석기 시대 유물이라고 주장하는 것과 똑같은 짓이다, 이렇게 하면서 딱 북한을 쉴드 친다고요. 그때부터 칼라가 굉장히 이상해진 게 이제 드러나는 거예요. 그러나 이 사람은 기본적으로 서울대죠. 이 사람이 서울대인가 서울대 사대인가 그렇죠. 운동권물을 먹었고 학번이 높기 때문에 학번이 80년대 학번 386, 지금 586이라고 하는 오리지널 주사파랑은 많이 칼라가 달라요. 그러니까 생각이 복잡한 사람이라고요.
안 된 일이에요. 그때도 계속해서 이 사람이 만약에 2006년 이후로 줄기차게 종북을 공격해 왔더라면 지금 이 사람이 야권 국회의원으로서 그러니까 이쪽 그 보수 성향, 자유민주 성향의 국회의원으로서 아마 초대형 공격수가 됐었을 사람이에요. 그런데 중간에 말을 다시 바꿨죠. 바꿔서 뭐 돌아가신 양반한테 할 소리는 아니지만 뭐 그래도 뭐 공인은 공인으로서 평가한다면 다시 종북 친북 쪽에 무릎을 꿇었다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그렇게 좌충우돌하면서 왔다 갔다 한 그 결과가 이번에 그런 비극적인 죽음으로 귀결이 된 거죠. 이런 복합적이고 복층적인 인물들이 죽어나간다는 거는 저쪽 진영에서 혹은 정치적으로 거세된다라는 건 안희정이도 굉장히 복합적이고 복층적인 인물이거든요. 그 얘기는 저쪽 진영이 무지하게 그게 자살이든 타살이든 간에 굉장히 칼라가 그러니까 한쪽으로 치우치면서 좀 더 안 좋은 방향으로 단순 정리돼 간다는 소리죠. 결국은 그 얘기는 뭐 이렇게 상황이 이렇게 수습될 길이 없는 좋지 않은 방향으로 자꾸 가고 있다는 그런 증상입니다. 자, 제가 오늘 드리고자 싶은 말씀은 지금 자 저쪽 진영에서는 이렇게 그 성향 혹은 그 사람들의 면면이 점점 더 안 좋은 방향으로 치닫고 있는 상황에서 이 북한, 한반도, 그 다음에 중국 이런 이슈에 대한 미국 쪽 입장이 전모가 점점 더 이렇게 가다듬어져 가고 있어요. 따라서 이 자유한국당을 비롯한 야당에서 이런 미국 쪽의 새로운 분위기, 새로운 입장들, 점점 이렇게 강화돼 가고 있는 입장을 적극 활용하는 그런 진행적인 움직임이 좀 있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요. 그게 참 지금 문제입니다. 진짜 문제인데 참 왜 이렇게 사람들이 단순한지 모르겠어요. 홍준표 때도 그랬거든요. 홍준표 때도 트럼프 진영이나 미국 쪽에 지금 새로 등장한 공화당 주류, 저는 그걸 신주류라고 부르는데 미국 쪽의 신주류랑 라인업을 댈 생각을 안 하고 뇌종양 걸려가지고 지금 돌아가시기 일보 직전에 처해 있는 뭐 맥케인이나 이런 구주류 쪽이랑 이렇게 라인업 달라 그러고 이랬었거든요. 홍준표도 당대표 때. 그러니까 이 미국 쪽의 신주류의 형성, 이걸 좀 자세히 좀 한번 들여다볼 필요가 있습니다. 이게 지금 북한이나 중국에 관한 문제를 중심으로 해서 미국 쪽의 신주류, 공화당 신주류가 어떻게 형성돼 가고 있는가 정확히 드러나는데요. 23일 날, 그러니까 어저께죠. 어저께 국무부가 대북 제재 주의보를 발표했잖아요. 그러니까 이 북한과의 교역을 해서 밀무역을 하거나 교역을 해서 북한에 대한 제재를 빵꾸를 뚫고 회피하는 그런 데에 관계하거나 협조한 개인 혹은 기업에 대해서는 미국이 무지막지하게 제재하겠다. 그걸 발표를 했다고요. 이거 간단히 볼 일 아닌 게요. 이런 식으로 제재 원칙대로 걸면요. 미국의 건설은행이니 뭐니, 중국의 건설은행이니 뭐니 큰 은행들 있잖아요. 5대 은행들. 이런 거 다 걸린다고요. 그게 만약에 그럼 중국의 국가대표급 은행이 만약에 제재에 걸려가지고 무슨 하루나 이틀이라도 무슨 대외 송금 제재 받고 이래버리면 한마디로 골로 가란 소리죠.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심각한 지금 주의보 발표한 거예요. 미국 국무부가. 그리고 이제 린즈 그레엄은 또 엊그저께 이 사람 이제 기자회견에서 이런 말을 했거든요. Mr. President, North Korea is playing the same old game with you. They've played with every other president. 그러니까 대통령님, 지금 북한은 옛날 미국 행정부 갖고 놀는 그런 기만적인 지연 작전, 이 옛날 게임 또 지금 당신하고도 그 게임 하는 중입니다. 그러니까 정신 차리시고 이제 강경으로 돌아야 됩니다. 이런 발언을 했다고요. 더 무지막지한 소리가 린지 그레엄이 이 사람이
미국 군사위원회의 인사소위 위원장이에요. 근데 지금 미국 군사위원회는 미 상원 군사위는 이 소위 위원장들 중심으로 돌아가요. 왜 그러면 군사위원회의 공식적인 위원장, 그러니까 Armed Services Committee의 공식 위원장이 그 맥케인인데 맥케인이 악성 뇌종양 상태예요. 이 뇌종양이 그건데 이름은 까먹었는데 그 종류 중에서도 이렇게 다른 데로 잘 전이는 안 되는데 그 전체 뇌의 한 15%인가 20%쯤 되는 영역을 완전히 마비시켜가는 그런 뇌종양이어서 그야말로 이제 정상적인 활동을 못하는 상태거든요. 그러니까 예의상 그냥 본인이 일단 사퇴를 안 하고 있고 이러니까 예의상 그냥 상원 의원이고 예의상 상원 군사위원회 위원장이지 실제로는 린지 그레엄이라든지 조금 이따 나오는 제임스 이노프 이런 그 군사위 소위원회가 7개인가 있는데 그 소위원회 중심으로 돌아가고 있다고요, 지금. 그 린지 그레엄이 군사위 중에 인사소위, 그러니까 퍼스널 서브커미티 위원장인데 이런 사람이 이런 말을 한단 말이에요. 이 사람 주한미군 가족 철수해야 된다, 지금. 생각을 해보세요. 공식적으로 만약에 미국이 주한미국 가족 모두 철수 이렇게 명령 때리면요, 한국 경제 그냥 폭망하고 그냥 한국에서 저기 해외로 빠져나가는 엑소더스 현상이 일어나요, 여기. 막 비행기표 값이 한 서너 배 튈걸요? 특히 아웃바운드. 저도 이번에 갑자기 미국 다녀오느라고, 그걸 몇 달 전에 샀었으면은 한 100여만 원이면 살 걸 가지고 250만 원 주고 사고 갔다 왔거든요. 에코노미 클래스. 근데 아웃바운드 비행기표 값이 막 300만 원, 400만 원 될 거라고. 다들 그냥 쥐어 타고 나가느라고. 이런 말을 하고 있어요, 지금 린지 그레엄이. 그 다음에 이제 그 테드 크루즈는 아주 의미심장한 말하죠. 참고로 테드 크루즈는 그 미국의 그 뭐죠, 저기 뭐야, 저거 때 그 대선 후보, 공화당 대선 후보 정하는 그 경선 과정에서 가장 강력한 경쟁자였죠, 이 트럼프에 대해서. 린지 그레엄도 테드 크루즈를 지원했던 사람이에요, 그때. 테드 크루즈는 가능한 모든 수단 다 해야 된다, 이런 말을 했단 말이에요. 이런 그 거물급 정치인이 가능한 모든 수단을 다 해야 된다. 이렇게 표현할 땐 무시무시한 소리예요, 이게. 그 다음에 이제, 상원 외교이사나 아태소위 위원장, 커비 가드너 같은 사람은 뭐 너무나 잘 알려진 강경파고요. 또, 한국에 한번 왔었죠. 그 상하원 방문단 해가지고 지난 2월 말인가 뭐 3월 초인가에 왔었을 거예요. 그거 이끌고서. 제임스 이노프 같은 사람. 이 사람도 그 거물급 미 상원 의원이죠. 이 군사위에 이거 뭐라고 표현해야 될지 모르겠는데 레디네스 소위원회예요. 그러니까 유비무환 소위원회죠. 유비무환 소위원회. 그러니까 준비만전 소위원회. 레디네스 소위원회 그 소위원장이거든요. 이것도 굉장히 핵심적인 소위원회인데 이런 사람들이 전부 강경 목소리를 계속 내고 있다고요, 지금. 그러니까 이거는 트럼프가 아마 이런 걸 저는 의도했다고 봐요. 이런 트럼프는 우리는 잘 아는 사람들은 잘 아시지만 원래 미국 공화당 사람이라고 하기도 어려운 사람이에요. 미국 공화당 내에 당내 기반이 없는 인물이에요, 트럼프란 인물이. 그러니까 이 트럼프가 북한 핵 문제 해결을 미국의 국가 아젠다 넘버원으로 끌어올려 놓고 나서 협상 쇼를 쳐버리니까 그게 이제 시간이 딱 지나고 나니까 국가 아젠다 넘버원이 됐으니까 야, 이제 협상 이제 시즌 지났어. 이제 다시 강경으로 가야 돼. 이런 얘기가 미국 공화당 주류에서 막 튀어나오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민주당도 합세하고 있고. 생각 있는 사람들은. 지금 넋 빠진 워싱턴 포스트나 NYT에 넋 빠져서 칼럼 쓰는 자들이나 일부 북핵을 머리에 이고 살아야 된다. 이제 우리가 북핵이랑 공존해야 된다. 뭐 이런 넋 빠진 소리 하지. 민주당에서도 좀 생각 있는 사람들은 강경 돌아야 된다. 이런 말을 많이 한단 말이죠. 자, 그러면 미국 입장에 강경으로 수렴 중인데 이게 그냥 북핵 문제 하나가 아니고 실제로 보면 저는 지금 미국 정치 문화에서 아주 역사적인 분열이 일어나고 있다고 봅니다. 아시다시피 이제 20세기에 그 미국 정치를 이렇게 지배해온 두 개의 흐름이 있다 그러면
특히 20세기 후반에 PC 리버럴이 아주 득세를 했죠. 20세기 후반에 저 월남전을 하면서. 그래서 그거에 대한 반전을 좀 한 게 레이간이 반전을 했고, 레이간이 반전한 덕에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가 연달아 이제 대통령을 했죠. 중간에 이제 클린턴 한번 끼고. 그러니까 레이간 이후에 보면 반반씩 먹었다고요. 레이간 끝나고 나서는 공화당 쪽에서는 아버지 부시, 아들 부시였고, 민주당 쪽에서는 클린턴, 오바마였고, 그리고 나서 다시 이제 트럼프가 먹은 건데, 이게 지금 중국 문제, 북한 문제 이런 것 때문에 완전히 근본적인 선이 거지고 있어요. 그래서 이 PC 리버럴 쪽은 민주당 쪽의 이제 핵심이죠. 여기는 이제 친중파, 중국이랑 지금처럼 그냥 계속 가는 거. 그다음에 북한도 핵을 머리에 끼고 살아야 된다. 이런 비슷한 얘기를 하는 거죠. 저는 이걸 낌새를 언제 느꼈냐면 작년 가을에 대선에서 떨어진 힐러리 클린턴이 여기에 와서 추미애랑 짝짝꿍을 하는 걸 보고서 이 사람들이 좀 이상한 생각하고 있구나, 이 생각을 느꼈었어요. 왜냐하면 그때 이미 문재인 정부의 대북관이라는 건 이미 명확히 다 드러났었고 빼도 막도 못하는 성향인데, 여기에 와서 집권당 대표인 추미애랑 이렇게 쎄쎄쎄를 하는 거 보고 또 대선에 떨어진 여자가 이거는 좀 과격하게 표현하면 북한 온전파구나, 친북파구나, 일종의. 어떻게 미국 PC 리버럴이 여기까지 타락했냐,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아무튼 북한에 대해서 이렇게 모든 옵션을 테이블에 올려놓고 군사적 조치까지 포함해서 침공, 즉 예방전쟁까지 포함해서 모든 옵션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필요하면 어떤 조치라도 하겠다라는 그런 것에 반대하죠. 이거는 다자간, 그것도 반드시 다자를 껴요. 다자간 협상에 의해서 해결해야 된다 그래요. 이 PC 리버럴들은. 지금 미국이 재밌는 게 트럼프의 협상 드라이브는 다자간이 아니잖아요. 중국이고 러시아고 일본이고 한국이고 다 빠져. 우리가 할게. 우리가 하다가 안 되면 우리가 친다, 이 소리잖아요. 근데 이 PC 리버럴들은 항상 다자간 협상을 주장을 해요. 다자간 협상을 해놓으면 무슨 문제가 있냐면, 북한이 무슨 짓을 하고 막 헤매더라도 이게 협상이 끝났다 안 끝났다를 선언을 못하는 거예요. 중국이 협상 안 끝났다는데, 육자협상에서 제일 중요한 플레이어가 그 협상 끝났다고 누가 선언할 거냐고요. 근데 지금은 트럼프가 협상 드라이브로 그랬지만, 트럼프 협상 드라이브는 우리가 명확히 봐야 돼. 이건 양자간 협상이라고요. 그러니까 북한 외무성에서 폼페오가 그 세 번째로 방북하고 나서 발표한 게 일방적 강도적 요구였다라고 표현한 게 그거예요. 왜 그러냐면 양자협상이 되놓으니까 미국에 무슨 요구를 하면 일방적 요구가 돼버리잖아요. 그러면 중국이고 러시아하고 다 옆길로 다 제껴놓은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협상 모드로 갈 수 있는 건지 아니면 군사적 수단을 동원해야 되는 건지도 미국이 일방적으로 결정하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트럼프는 진행하고 있거든요.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근데 이 PC 리버럴하고 민주당은 입만 뻥끗하면 이건 다자간 협상을 통해서 해결해야 된다라 그래요. 다자간 협상 되는 순간 눕힙니다. 어쨌거나 이 사람들 그런 주장하고요. 요번에 이제 트럼프의 헬싱키의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비판에서도 드러나듯이 이 사람들 주장은 이런 식이에요. 야, 너는 어떻게 나토 정상회담 가서는 우리의 전통적인 맹방인 서유럽은 다 그렇게 굴욕적으로 굴복시키고, 우리가 수십 년 동안 제1의 주적으로 삼아온 러시아는 어떻게 그렇게 손잡고 쎄쎄쎄하고 정답게 사냐. 너는 이때까지 수십 년 동안 축적되어 온, 확립되어 온 미국의 글로벌 전략을 너는 지금 개무시하는 거냐. 이게 지금 헬싱키 미러 정상회담에 대한 민주당 내지 PC 리버럴 공격의 핵심 메시지예요. 그 공격 내용을 보면.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잉그램 같은 미국 평론가들은, 아니 이 사람들 말대로 하자면 지금 당장 러시아랑 옛날 냉전 때처럼 대립하고 거의 전쟁 일촉즉발 가야 된다는 주장인데, 이게 얼마나 웃기는 소리냐. 러시아가 국력으로 치면은 캘리포니아 절반만 하고 중국의 10분의 1밖에 안 되고 쭈그러진 나라인데, 그거를 제1주적으로 올려놓고 지금
계속 싸워야 되고 그러기 위해서 계속해서 EU 국가, 유럽 국가들한테 퍼져야 된다는 소리네. 이거 웃기는 소리 하는 사람들이다. 이렇게 비판을 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미국의 공화당 신주류가 PC 리버럴 내지 민주당을 비판할 때는 그러니까 이 PC 리버럴 내지 민주당은 이제 반 러시아 성향이죠. 그리고 이제 당연히 반 이스라엘 성향이고요. 여러분 요새 이제 이스라엘과 러시아 사이에 어떤 딜이 일어나기 시작한 지가 꽤 오래돼요. 공화당의 신노선, 공화당의 신주류는 반중이고요.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해서 길들이게 해야 된다. 지금 쟤들 그대로 내버려뒀다가는 한 10년, 20년 지나면은 쟤들 황당한 짓 할 수 있는 아주 그러니까 국력이 커지는 건 좋은데 그 국력을 이상한 식으로 사용한 중화 패권주의를 중심으로 해서 사용하는 미성숙한 멘탈이 미성숙한 그런 초거대국이 돼서 굉장히 고라파진다. 이게 공화당 신주류, 트럼프가 이끄는 신주류의 입장이에요. 또 이쪽에서는 달아서 북한을 어떻게 보냐면 그렇게 정신이 미성숙한 위험스러운 중국의 하수인 내지 행동부대로 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북한 변화시켜야 된다는 거죠. 그것이 대중 포위 압박 및 중국 길들이기의 가장 중요한 핵심 초석이다라고 보는 거예요. 북한 변화가. 이 신주류 입장에서는 또 이 신주류 입장에서는 중국을 포위 압박해서 중국을 길들여가는 과정에서 러시아를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는 거죠. 그게 단적으로 드러난 말이 이번에 헬싱키 미로 그 정상회담 한 다음에 트럼프가 한 말이 있잖아요. 뭐냐면 러시아가 비록 작은 나라고 규모도 작아졌고 인구도 작아졌고 요새 빛을 못 보는 나라지만 미국과 러시아의 핵무기를 합치면 전 세계 핵무기의 90%다. 그러니까 이제 그것에 대한 다른 의미는 이거 당연히 관리하고 같은 편으로 끌어들여서 안고 가야 된다는 소리잖아요. 또 공화당의 이 신주류 입장은 친이스라엘이죠. 거의 내놓고 친이스라엘이에요. 이번에 그 단적인 얘기가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했잖아요. 미국이. 트럼프 행정부가. 그래가지고 유럽이랑 아랍 국가들이 발칵 뒤집어졌거든요. 이 이슬람 쪽에서도 예루살렘은 자기들의 성도라고 얘기를 하니까 그 예루살렘을 이스라엘의 수도로 인정함으로써 미국이 그거는 그 이스라엘 시온주의자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절대적인 손을 들어준 그런 현상이에요. 따라서 공화당 신주를 보면은 반중이고 북한 변화 추구하고 이때 반중이라는 건 꼭 중국을 다 망하게 하겠다가 아니라 중국을 포위 압박하고 길들여서 보다 공정한 룰, 그 다음에 세계 보편적인 가치 이런 데 대해서 좀 더 지원적이고 좀 더 그걸 지지하게 만들고 좀 더 거기에 대해서 그 마인드가 생기게끔 하는 그게 이제 중국 길들이기죠. 그러니까 중국을 포위 압박 길들이고 북한을 변화시키고 중국 포위 압박 길들이기에 러시아를 한편으로 끌어당기고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다 같이 끌어당겨서 라인을 구축하고 이게 이제 공화당 신주류 노선으로서 이제 모습이 다 드러난 거예요. 자, 이러면 이거는 돌이켜서 보면 옛날 네오콘보다 훨씬 더 강력하고 근본적인 변화예요. 이 네오콘은 뭐냐면요. 이게 이제 주로 유태계 지식인들, 미국에 있는 유태계 지식인들 중에 일부가 그 주도한 운동인데 미국의 유태인들이라는 거는 굉장히 리버럴해요. 그래서 사실 PC 리버럴도 이렇게 까보면 핵심이 유태계가 나와요. 그 미국 유태인들이 어떻게 보면 미국 민주당을 일으켜 세운 사람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부터 한 100년 전쯤, 120년 전쯤으로 돌아가면 이제 공화당은 앵글로색슨 미국 주류 집단이 이끄는 정당이고 도시에 나온 흑인이라든지 아이리쉬라든지 스코틀랜드 유태인 이런 사람들은 잠시 스코틀랜드는 앵글로색슨이 아니죠. 앵글로색슨은 잉글랜드죠. 그러니까 우리가 유나이티드 킹덤 그러면 거기에 스코틀랜드, 잉글랜드, 아일랜드가 들어가죠. 뭐 더 넣으면 웨일즈 들어가는데 일단 크게 나눠서 셋이 들어가는 건데 그러니까 그 앵글로색슨이라고 하면 잉글랜드를 뜻하죠. 그러니까 이게 그 미국 민주당이라는 게 유태인들이 그 중앙에 축을 잡고 도시에 있는 흑인들, 그 다음에 아이리시들, 스코틀랜드인들, 그 다음에 뭐 히스패닉들 이걸 다 긁어 모은 거예요. 그래서 지금 현재 민주당이 만들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미국 피스 리버럴을 딱 까면 실제로는 그게 이제 주이시 리버럴리즘이 나오죠. 혹은 리버럴 주가 나오죠. 리버럴 유태인이 나오는 거예요. 그 안에. 근데 이 1960년대 그러니까 이제 저 무렵에 베트남 전쟁 터지고 그 이후에 미국이 급속하게 막 이상한 방향으로 가기 시작하니까 생각이 있는 이 리버럴 주들 사이에서 이거 아니다. 이렇게 가면 큰일 난다 해서 방향을 급선회한 그게 네오콘이에요. 네오콘 뿌리를 보면. 그때 그걸 이끌은 사람이 20세기 후반에 미국의 최고의 정치평론가로 꼽히는 제가 있어요. 사람 이름이 헷갈려. 이 할아버지인데 어빙 크로비스인가 뭐 그래요. 제가 그러니까 어빙까지는 맞는데 라스트 네임이 성이 헷갈리네요. 이 할아버지인데 유대인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 사람이 아주 희한한 말을 남겼어요. 야, 네오콘이 뭐야? 그러니까 네오콘은 그건 무슨 사상의 이름이 아니야. 그건 태도의 이름이야. 네오콘은 사상의 이름이 아니다. 그건 세상과 삶에 대한 태도의 이름인데 그건 뭐라고 말해야 될까? 글쎄 현실에 엿먹은 리버럴이면 네오콘 되는 거야. Liberals mocked by the reality라는 희한한 말을 남겼죠. 이 할아버지가. 2009년에 죽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일어나는 현상은 이건 뭐 네오콘보다도 훨씬 더 큰 근본적인 변화가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왜 그러냐면 여기에는 아까 공화당 신주류 그러니까 중국을 길들이고 중국을 포위 압박해야 된다. 북한을 근본적으로 변화시켜야 된다. 러시아도 우리 편으로 끌어들여야 된다. 이스라엘도 보다 확실하게 우리 편으로 같이 가야 된다. 이런 관점을 가진 데의 핵심은 뉴트 깅그리치 같은 네오콘 출신들도 당연히 들어와 있지만 미국 복음주의 기독교, 미국 기독교 보수주의가 아주 코어를 형성하고 있고 거기에 네오콘이니 기타 등등이니 이게 다 합쳐져 갖고 지금 그 미국의 그러니까 공화당 신주류가 형성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작살나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리버럴들은. 갈 자리가 없어요. 이게 왜 그러냐. 제가 전에도 리버럴의 핵심 정신은 PC거든요. 정치위선 완장질이라고요. 정치위선 완장질의 핵심은 뭐냐면 무도덕한 거예요. 그러니까 상대주의를 절대화시킨 거예요. 뭐 원칙이고 윤리고 도덕이고 없으니까 서로 사납지 않고 서로 증오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서로 분노하지 않는 게 중요하지. 거기엔 어떤 일체의 다른 원칙과 도덕이 있을 수 없다. 이게 PC의 기본 정신이에요. 그러니까 흑인이라고 그러니까 블랙 아메리칸이라고 말하면 안 되고 아프리카계 아메리칸 그러니까 애프로 아메리칸이라고 얘기를 해야 되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가정부라고 말하면 안 되고 혹은 식모라고 말하면 안 되고 가사 도우미라고 불러야 되고 청소부라고 말하면 안 되고 환경미화원이라고 불러야 되고 그러니까 조금이라도 상대방을 기분 나쁘게 하거나 마음을 상할 수 있는 일체의 다른 거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전부. 하면 안 되고 단지 뭐만 해야 되냐. 왜 그냥 도덕이고 원칙이고 가치고 이런 거 없으니까 전통적인 거 다 버리고 그냥 무도덕한 상대주의다. 그냥 전체가. 그러니까 다문화는 좋은데 여러 가지 문화가 우리가 제대로 된 다문화라면 각 문화의 특지를 인정하면서도 그 각 문화가 어떠한 공통의 도덕률, 공통의 원칙 아래서 융합할 수 있을 거냐라는 공통의 도덕률을 얘기해야 되는데 PC는 도덕이란 없다를 도덕률로 내세운 거예요. PC가. 원칙이란 없다. 그게 PC의 핵심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이 무도덕한 거고 상대주의를 절대화한 거고 다문화를 절대화한 거거든요. 이게 PC라는 게. 근데 이게 끝나갈 때가 된 거예요. 이게. 그래서 미국의 신주류가 이렇게 등장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왜 끝나가냐? 생각을 해보세요. 1990년대부터 우리가 무슨 일이 발생했냐? 자유민주주의, 개방시장, 세계시장. 이게 기본 삶의 원칙이 된 거 아니에요? 그게 삶의 원칙이 됐는데 왜 무도덕해질 필요가 있냐고, 왜 상대주의를 절대화할 필요가 있냐고요. 자유민주주의가 절대적 정치적 플랫폼이 되는 거고, 오픈마켓, 글로벌 오픈마켓, 전 세계에 걸친 개방시장이 절대적인 아주 중요한 기준으로 확립된 건데. 그러니까 따라서 조금만 더 지나면은 뭐가 만들어지는 거냐면은 이게 인류 공용의
플랫폼이 나온 거기 때문에 조금만 시간이 지나면 앞으로 인류 공통의 제1도덕률이 나오는 거예요. 저는 그게 진실 존중이 된다고 봐요. 그러니까 이런 상태까지 이미 갔기 때문에 인류가 이제 더 이상 PC같이 스스로를 마비시키고 스스로 수갑을 차우는 그거거든요. 발작을 못하게, 극우 발작을 못하게. 나치나 파시즘이나 일제 전체주의 같은 그런 PC가 필요 없게 된 거라고요. 이젠 당당하게 각각이 자기 문화, 자기 도덕, 자기의 그거를 다 주장하면서도 공통의 절대적 가치, 공통의 절대적 원칙을 이젠 얘기를 해야지 왜 상대주의, 무도덕을 얘기하냐 이거죠. 이런 베이스가 깔려있기 때문에 지금 등장하고 공화당에서 그걸 잡아챈 거예요. 지금 등장하고 미국의 신주류 이 흐름은요. 이건 굉장히 역사적인 사건이에요. 자, 그래서 제가 이제 어디 또 가야 되기 때문에 말씀을 짧게 끊어서 말씀을 드리면 그래서 다시 한번 강조를 하는데 이런 근본적인 문명사적인 흐름이 지금 트럼프 행정부나 미국 공화당 신주류의 형성과 바로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이런 흐름을 염두에 두고 우리 야권 특히 자한당이든 어디든 국회의원들이 이런 흐름과 어떻게 손을 잡고 같이 갈 수 있는지 아주 근본적인 고민을 해야 돼요. 그냥 단순히 뭐 친미파다 친트럼프파다 이런 문제가 아니라고 이게 문명과 인류 보편의 제1도덕률에 관한 문제예요. 이 흐름이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이 흐름에 내가 어떻게 정치인으로서 같이 해서 그걸 대한민국 정치에 어떻게 반영시키고 어떻게 기여하겠다. 이 고민들을 해야 돼요. 그래야 우리 일반 민초가 제대로 된 정치 리더 그룹을 만날 수 있다고요. 자, 그런 면에서 우리 지금까지 현재까지는 원칙도 없고 머리도 없고 못난이고 교양도 없고 무식하고 쌍스러운 측면이 있지만 우리 야권 정치인들이 노회찬 씨의 죽음을 보면서 다시 한번 분발하고 정신을 번쩍 차리기를 바라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모시겠습니다.